오늘 올린 것 중에 우리 승재현 신임 법무부 인권국장이 저랑 더 라이브에 체육 씨에 출연해서 한 말 중에 이제 구체적인 어떤 범죄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사실 그 전에 그 얘기를 듣기 전에는 사실은 별로 그 승재현에 대해서 그렇게 별로 호감이 있지 않았습니다. 물론 지금도 호감이 있는 건 아닙니다만 그 부분에 한해서는 저와 기본적으로 동의합니다. 한국의 범죄학자들이 사실 특별히 무능하거나 게으르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뛰어난 사람도 있고, 동아대의 그 박철현 교수 같은 경우 상당히 뛰어난 사람입니다. 그 사람 말고도, 근데 이제 그 사람들이 그 뛰어난 능력을 발휘하기가 쉽지 않은 게 구체적인 데이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이런 건 있죠. 예를 들면 2010 몇 년에 범죄율에서 살인율이 얼마고, 또 성범죄가 얼마고. 근데 그런 거 가지고 뭘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말하자면 10만 건이 발생했다. 그 다음엔 12만 건이 발생했다. 아니, 그거는 학자가들이 아니라 대학원생도 할 수 있는, 대학생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별거 아닌. 문제는 이제 이거죠. 구체적으로 어떤 범죄가 발생을 했는데 그 범죄의 어떤 군이 이렇고, 그 군이 어떤 패턴에서 이동하고 있고, 이런 것들이라든가. 그러려고 하면 구체적으로 우리의 수사기관이나 아니면 사법기관들이 다루는 어떤 범죄에 대해서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알 수 있는 거는 예를 들면 수사관들의 얘기라든가 아니면 이런 전언이라든가 단편적인 어떤 진술, 그리고 이제 판결문 정도. 근데 판결문은 굉장히 아주 간략합니다. 그리고 그거는 기본적으로 수사기관이 한번 거친 거죠. 그리고 그 거친 것도 수사기관이 거쳤다기, 수사기관이 재판을 위해서, 그러니까 검찰이 재판을 위해서 만들어낸 틀입니다. 그럼 그 전에 정작 경찰이 어떤 형태의 수사를 처음에 어떤 틀로 시작을 했고 마무리됐을 때 그건 이제 부실할 수 있죠. 불비할 수도 있고 또 과잉일 수도 있습니다. 방향이 다를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어떤 건 제대로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한 한 번의 일괄적인 것이 판단이 필요하다. 그 다음이 이제 검사들이 기소하려고 할 때 어떤 정형을 하는 거죠, 말하자면. 근데 애초에 기소를 하기 위해서 정형하는 게 먼저고, 거기에 따라서 수사가 이렇게 되고 있고, 거기서부터 잘못됐지만 어쨌든 그래도 전체의 수사 기록 전체를 보고 그 사건에 대한 어느 정도까지의 이 정리 같은 걸 통해서 대략적으로 어떤 형태의 범죄가 몇 건이나 이렇게 이루어지고 있는가. 그럼 그거를 이제 이렇게, 아니 그걸 네가 어떻게 다 보려고 해? 그게 가능하겠어? 살인사건은 가능합니다. 건수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수십만 건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한 달에 벌어지는 거 아니면. 그럼 절도 같은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근데 그거는 어떻게 하죠? 일정 정도 선별해서
이 모집단에 의해서 표준으로 추출해서 그렇게 하게 되면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 수 있습니다. 뭐 당연히 강도나 아니면 또 절도 같은 거. 그러니까 제가 말한 이런 범죄들. 이거를 범종이 아니라 범죄 그 자체로 정리하고 정리할 수 있게끔 하는 틀, 이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야지 그 사회에서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걸 알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범죄를 이해하게 되면 범죄가 아닌 이벤트들, 사건들, 그러니까 범죄가 아닌 것들도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우리가 제가 범죄를 정리하려고 하느냐? 그걸 정리해야지 그 주변에 있는 것들도 이와 비슷하게 정리가 될 수 있는. 그럼으로써 결국은 무엇인가가 일정 정도 정리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될 수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게 어떤 사람들은 그런 얘기를 하죠. 아니, 세상에 어떤 사회가 이걸 모두 있는 그대로 다 정리하는 데가 어디 있느냐? 그러면 근본적으로 한번 문제를 제기해 봅시다. 이 사회에서 발생하고 있는 어떤 사건이나 무엇이나 어떤 것도 제대로 정리되고 있지 않다. 아니, 그렇죠. 그럴 수 있죠. 뭔가 속일 수도 있고 왜곡될 수도 있고. 그렇지만은 거기에 사는 사람들은 적어도 거기에 맞게끔 살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거기에 맞는 형태의 사회적 사실에 대한 것이 팩트로 만들어지는 어떤 틀이라는 것이 있는 거고, 그게 여론이든 아니면 그게 언론이든 아니면 어떤 형태든 행정이라든가 아니면 무엇인가 사람들이 만들어가는 어떤 행위라고 하는 것은 그걸 기반으로 하는 거죠. 근데 사람의 이해관계가 아주 첨예하게 부딪히고 있고 그것이 이루어지는 공간이 사건과 사고의 공간이라고 하면 거기서부터 무엇인가 제대로 정리가 되는 부분이 있고, 거기에 대한 견제라는 것이 특정한 어떤 힘에 의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견제에 의해서 만들어질 수 있다고 하면은 적어도 우리 사회는 깨끗하고 투명하고 객관적이어요. 그래서 계속 제가 말하는 사건을 객관화해야 된다, 사고를 분석해야 된다, 뭐 이렇게 하는 경우입니다. 사건과 사고를 분석하지 않으니까 대안이 없고, 그 대안이 없으니까 똑같은 일이 반복되고 계속 무한 반복이 되는 거 아닙니까? 사회가 좀 진보 아니면 조금 더 나아가려고 하면 무엇인가 우리가 기억하고 기록함으로써 반성하고 그 다음은 나가는 거. 그게 사회적 어떻게 보면 진화 아니면 어떤 진보 이런 거 아닙니까? 발전 아닙니까? 그걸 제가 계속 주장하려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감추려고 하는 자들은 그냥 데이터의 양, 뭐 몇 건 이런 정도로 끝나는.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비교도 안 되는 거. 정리하고 기억하고 기록하려고 그러지 않으니까 그거는 지금 있는 자들의 기득권을 유지하는 꼴밖에 안 된다는 거죠. 어쨌든 그런 얘기들이 제 주장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승재원 국장도, 신임 국장도 그런 얘기를 하면서 저 사람도 근데 오죽했으면 한국 형사정책연구원에서 연구하는 선임 연구위원이 저런 얘기를 할까? 자기 또 답답하겠죠. 왜냐하면 자기도 그런 어떤 구체적인 사건과 사례에 대한 연구를 해보려고 하는데 안 주니까. 어떻게 국가기관에 연구원이 주려고 해서 안 주겠습니까? 말 그대로 박지선이라든가 뭐 이런 소위 예전에 유명했던 사람들, 학력발 있고 끝발 있고 있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그냥 판결을 가지고 연구하는 거죠. 그 사례 연구밖에 더 되겠습니까? 근데 이 웃긴 놈들이 그런 거예요. 경찰이라든가 검찰의 웃긴 놈들은 전직 경찰서장이라든가 뭐 이런, 아니면 뭐 무슨 과장 이런 놈들, 이런 어떤 사건을 그게 대표적으로 프로파일러든 아니면 뭐든
저는 사실은 프로파일러를 만드는 것도 지들 이 박사학위 논문이나 학위 논문 쓰려고 만들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하면 욕하겠지만, 야, 니네들 한 사건 있지? 정리한 거 있잖아. 그거 가져와. 사례로 연구해서 논문 쓰고. 되도 않는 시덥지 않은 논문 같지도 않은 논문, 사례 연구, 이게 무슨 논문입니까? 그런 거나 써먹게 하고. 정작 그런 거 쓰면은 처벌도 안 받아요. 왜? 쥐가 했으니까. 그 말도 안 되죠. 그래도 검사애들은 그런 부분에도 쪽팔림은 있으니까 그런 거는 잘 안 해도, 뭐 사실 걔네들이 할 필요가 없지만, 경찰 나왔던 서장급, 과장급 이런 놈들은 그런 거 가지고 막 무슨 논문이네 하기는, 그렇게 한 보면은 어디 경찰 행정학과든 이런데 교수로 간 그런 인간들 보면은 저게 논문이야, 그냥 쓰레기지, 시덥지 않은 누구 말대로 유지 논문 같은 그런 말도 안 되는 논문들. 그래도 어디 학위는 나온 거니까, 그게 틀린 건 아니니까, 수준이 낮아서 그렇지 학위는 학위잖아요. 박사학위에 무슨 사실 박사학위도 점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박사학위도 학교가 있어요. 그 학교, 그러니까 이런 거죠. 그런 전공의 전공 교수가 없는 과가 있는 학교에 박사학위를 받았는데 채용을 하는 거예요. 아니면 학위 받았다 그러는 거. 아니, 그 학교에 무슨 그런 학과가 없는데? 근데 학위를 받았대. 그래도 어쨌든 그 학교도 학교고, 어디 저 구석에 있는 수준이 낮은 학교라 그래도 학교고, 거기서 교육부에서 내준, 인가해준 박사학위니까 학인 거고, 그냥 무슨 사례 연구 논문이랍시고 낸 거 보니까 어떤 애들 갖다가 베끼고 그래도, 아니면 그냥 갖다 쓰고 그래도 그냥 그러려니 발전이 있냐? 범죄학이라든가 범죄 연구라든가, 아니면 경찰이라든가 발전이 있냐? 그냥 기어가다 못해 퇴보하는 형태, 말 같지도 않은, 되도 않는, 또 이런 넋두리 하게 됐습니다. 진짜 전 그런 생각을 합니다. 같지도 않은 새끼들이 무슨 범죄를 연구한답시고, 아니면 그런 전문가이랍시고 떠들고 다니는 거 보면 기가 막힙니다. 그러니까 저도 기가 막힌데, 소위 말하는 그걸 공부하는 대학원생이라는 애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자, 저런 소리 나도 하겠다. 다만 눈꺼풀이 씌어 있어 갖고, 저 사람은 유명한 사람이고 그러니까 다들 맞겠지. 저 사람이 연구하고 저 사람이 한 건 다 맞겠지라. 눈꺼풀 하나 껍질 보면 금방, 저 허접한 인간들 어쨌든 그런 얘기 하려고 한 건 아닌데, 태국의 방콕에서 유명한 총격 사건, 14세 소년인데 권총으로 이제 2명을 숨지게 하고 5명이 다친 건데요. 얘가 아마 게임 중독, 이런 비디오 게임 중독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정신질환이 있다고 하는데, 아주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저는 신뢰하지 않습니다. 왜냐? 태국이란 나라가 워낙 또 시덥지 않은 경찰 시스템이라든가 치안 시스템, 범죄 말 같지도 않은 거고, 예를 들면 초기에 최원종이가 무슨 망상이 있다 이런 얘기인데 다 개소리지 않습니까? 말하고. 그러면은 얘가 비디오 게임 증상이라는 건 당연하게도 말 그대로 비디오 게임을 많이 했겠죠. 근데 비디오 게임 때문에 얘가 범죄를 저질렀다기보다는 다른 어떤 정신적인 아니면 어떤 증상이 있어서 비디오 게임에 그것이 각성이 돼서 이렇게 됐겠죠. 그럼 그 앞에 게 뭐냐? 그건 모르는 거죠. 연구를 하지도 않고 분석도 하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그냥 그런 거. 그러니까 저런 거는
저렇게 보도하면 안 되는 거고요. 그냥 담백하게 그렇게 알려졌지만 뭐 더 분석하겠다라고 하는데 분석하겠습니까? 그냥 법대로 처리하고 말겠죠. 태국 걱정할 일이 아니지 않습니까? 이태원 참사 일주기입니다. 12구 참사라고 하잖아요. 근데 지금 그 상태가 어떤 상태인지 아십니까? 용산구청장 보석됐죠? 지금 관련된 사람 중에 제대로 처벌받은 사람은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서울경찰청장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도 검찰 수사 중입니다. 뭐 예를 들면 일선 수사검사들은 기소하자 그러고 수뇌부들은 반대한다. 이게 이제 지금까지 알려진 내용이에요. 서울경찰청 김강호는 도대체 왜 이렇게 버티고 있나요? 그러니까 가장 되게 웃긴 거 아닙니까? 경찰국장도 바뀌고 뭐 치안검도 바뀌고 다 바뀌고 몇 번의 인사가 이 정부 들어서 2번 이제 됐죠. 또 3번째인가요? 근데 희한하게도 윤희근이 그럼 윤희근이는 그래 임기가 있다고 쳐. 그럼 김강호는 뭐냐 이 말이에요. 김강호 그러니까 뭔가 이런 얘기가 나오죠. 이게 뭔가 심각한 약점을 틀어지고 있으니까 누구의 약점이든 얘는 못 건드리는 거 아니야. 얘 잘못 건드렸다가 그러니까 인사조치도 못하는 거죠. 왜냐? 얘 인사조치라는 건 뭐 어차피 서울경찰청장에서 인사조치라고 해봤자 당연히 경찰청장이 되는 건데 경찰청장은 안 시켜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옷 벗는 거예요. 그 옷 벗고 나면 이제 힘 없어지면 그러니까 그 희한한 거예요. 김강호 얘는 진짜 참 도대체 무슨 일이 김강호가 뭘 알고 있는 거야? 윤희근이는 제천에서 도대체 뭘 했던 거야? 그 수련원에서 아니면 뭐 결국은 핵심은 그 부분이라고 봐요. 그리고 김강호와 보통은 이제 이임재라든가 이런 애들이 다이렉트로 연락을 했을 가능성 아니면 뭐 굉장히 다양한 가능성이 제가 그때도 부지기수로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경찰 서장 정도가 되면 무선 라인이라든가 연락 라인은 3-4개 이상 가집니다. 과거에 서울경찰청이나 서울경찰차장들은 오히려 경찰청장보다 더 서울경찰 내의 공간 내 치안, 대통령 관련된 아니면 그 여러 가지 뭐 밀집, 그건 진짜 직볼 받는다. 넌 도대체 뭐냐? 김강호는 도대체 뭘 했느냐? 이게 사실은 핵심인데, 물론 제가 아는 것도 몇 가지 있지만은 그건 굉장히 폭발력이 큰 거라서 말씀드리기 좀 애매한데 한 3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태원 참사 일주기지만 법원 선고로 처벌받은 당시 책임자는 단 한 명도 없습니다. 이건 정권 끝까지 윤석열 정권 끝까지 갈런지 어떤지 모르겠어요. 자, 우리 승재원 얘기를 했으니까 여당 국민의힘에서 이상동기 범죄에 대한 긴급 토론회를 어제 개최했어요. 어제. 이상하죠? 이게 뭐 그래서 묻지마 대신에 이상동기로 대체용으로 사용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뭐 얘기되는 건 그겁니다. 형사정책연구원과 국민의힘 정책위원회가 공동 주최. 당연히 그러니까 여기 출신이 이제 우리 또 신임 승재원 국장이 이제 인권국장으로 가셨겠죠. 그러니까 하태훈이가 연구원장이네요. 또 출세를 하네요. 여기서 어쨌든 뭐 이정아 법무부 검사 형사법제과, 김용종 경기남부청 자치경찰부장, 전명숙
보건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 이웅혁, 이웅혁이가 왜 나와? 얘가 여기 왜 나와? 이웅혁 건국대 경찰행정학과. 참 나갈 사람 없다. 배석준 법률신문 편집부장. 법률신문이라는 데가 있나 보죠. 어쨌든 그래서 당정협의회. 아니 이웅혁은 이제 계속 여러분 뭐 TV나 이런 데 이웅혁 자주 나오는데 계속 이제 지금 정권 쪽에 여러 가지 가려고 하는데 잘 안 받아주려고 해나? 뭐 왜 이렇게 깔짝깔짝 거리긴 하는데 그렇게 근데 이제는 뭐 이제 국민의힘 당정 긴급 토론회 국민의힘 정책위에서 주최하는데 토론자로 나올 정도면 이제 갈 길이 뻔히 정해진 것 같다는 느낌이 듭니다. 이웅혁. 보는데 이제 이웅혁이 신장식의 뉴스아이킥에 나오더라고요. 아니면 또 그쪽에 나오더라고요. 뭐 그건 뭐 알아서 하고 어쨌든 흉악범 전담교도소, 가석방 없는 무기형, 사법위반죄 뭐 이런 얘기 저런 얘기 다 나오고 있습니다만은 말도 안 되는 소리죠. 되도 않는 소리입니다. 같지도 않은 소리입니다. 윤지호기가 경찰청장 경찰대 일기에서 제일 잘 나간다는 애지만 그런 애지만 사실은 하는 거 보면은 전직 경찰 출신이라 이철규나 윤지호 다 비슷한 인간들이니까. 근데 별로 얘네들한테는 별로 얻을 게 없습니다. 근데 그나마 얘네들은 그래도 집권당이니까 흉내라도 내네요. 근데 웃긴 건 그런 거예요. 정작 이제 국회 다수당이라고 하는 더불어민주당은 이런 흉내도 못 내죠. 그러니까 제가 한심하다는 겁니다. 정의당은 거기까지 가지도 못하고 거기까지 바라는 데가 잘못인가요? 어쨌든 그런 거 한다고 하네요. 잘해 보십시오. 어쨌든 그거고. 이런 범죄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성 집 창틈으로 뚫어지게 본 관음증 40대 징역 1년. 얘는 근데 관음증 시각도 있지만 목소리를 듣는 거로 성적 도착 증상을 가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지난 5월 광주 동구의 한 빌라에서 여성의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담장을 넘어 창문을 통해 이렇게 들여다봤다고 해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건 들여다본 건 아니고요. 처벌은 이렇게 되지만 얘는 이 소리로. 근데 이제 이게 정확히 연구가 안 됐다는 것이, 그러니까 2014년에 여성이 대화하는 소리나 창문을 훔쳐보는 것, 그러니까 얘가 시각으로 각성이 되는지 이 청각으로 각성되는지에 대한 이 정확한 분석이나 구분을 못하는 거예요. 이 지금 말하자면은 안 된 거죠. 그러니까 소위 말하는 프로파일러 애들이라든가 이거 분석하는 애들이 했어야 되는데 그걸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안 한 거라고 할 수도 있는데 참 이게 한심하다는 겁니다. 항상 얘기하지만 이런 성적 도착 범죄자들은 면밀히 분석해. 그렇지 않으면 얘네들은 그 다음 단계에서 아주 위험한 범죄자가 되거든요. 그러니까 얘가 주거 침입을 한 이유가 듣기 위해서 그런 건지 보기 위해서 그런 건지. 근데 가다 보면은 사실은 창문으로 접근해야 되니까 눈이 붙어 있으니까 이 관음증 아니냐 생각하지만 본인은 목소리 때문이라 그러는 게, 이게 두 가지 구분을 못하니까, 이 분석을 못하니까 이런 웃긴 기사가 나오는 거거든요. 정확히 말하면은 이전에 이놈은 동정정권으로 2번이나 처벌을 받았고 또 집행유예도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 범죄가 얼마나 위험하다는 것, 그리고 실제로 5월에는 또 빌라를 기웃거리기도 했어요.
근데 이놈이 근데 웃긴 거는 외국인 아내, 이주 노동자, 이주 아내와 장애인 아들도 있는데 이게 참 그게 그런 거죠. 이놈이 이렇게 하는 게 자신의 다른 어떤 스트레스 때문에 이렇게 돌아간 건지 아니면은 그게 아니라 이놈이 원래 이 성적 도착이라는 것 때문에 애초에 외국인 아내를 사다가 매매혼으로 해서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장애 아들이 태어난 건지 이건 다른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정확히 이 범죄를 분석해서 얘를 어떻게 케이스로 처리할 것인가에 대한 것을 하지 못하니까 얘가 계속해서 벌써 세 번째에 똑같은 범죄를 저지르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잘나신 그 프로파일러님께서는 어떻게 이런 사건에 대한 프로파일링이 사실 시스템적으로 진행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문제가 얘가 지금 광주니까 광주청에는 그걸 할 만한 애가 없고, 그러니까 이게 아쉽죠. 안타깝죠. 실제로 이런 애들이 조금 더 각성이 되면 이게 진짜 연쇄 강간범이 되고 더 심각한 문제가 되는데 그냥 관음증, 소리에 각성되는 놈이 있나 보다. 근데 애가 뭐 장애 있는 애가 있으니까 불쌍해니까 1년 실형. 1년 뒤에 어떻게 할 거예요? 이제는 거주를 지정해 갖고 어떻게 하죠? 직접적으로. 그때는 어떻게 할 거냐 이 말이에요. 대안도 없고 생각도 없고 치안 정책이란 것도 없고, 소위 프로파일러 뭐 이렇게 시스템을 만들었다고 하는 놈이나 그걸 오랫동안 했다는 여러 사실은 안 한 거죠. 그죠? 이렇게 시스템이 뚫어져 있는데 눈으로 보면서도, 그죠? 아니, 지금 오랫동안 프로파일링 시스템이 유지되어 왔다고 하면은 이런 애들은 금방 리스트 체크. 제가 일할 때는 초기에 이런 애들이 오면 무조건 면담 나가서 얘네들 다 리스팅 했습니다. 다음 단계에서는 얘가 어떤 건지 바로 검사나 아니면 윗단계 보고가 되고 리스팅이 됐어요. 한심하죠. 여러분, 도어락의 지문을 통해 비밀번호를 알아내는 범인도 꽤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서울 강동구에 있는 공동주택에 자기 앞집 30대 여성의 집을 침입하려고 여러분 도어락 이렇게 누르는데 맨손으로 누르니까 이 지문이 찍히는 거예요. 이놈이 이렇게 비춰갖고, 여러분 영화에 많이 나오잖아요. 이렇게 도어락 이렇게 분로해 갖고 하는 거 몇 번인지, 그럼 4개 뭐 이렇게 되면 그 조합, 그런 놈들도 있습니다. 이게 영화에서 하니까 따라하는 것도 있고 유튜브를 보고 했대요. 제가 그래서 늘 이런 말씀, 범죄자들은 찾아가면서 이걸 아는데 정작 피해자들은, 보통의 시민들은 모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나가실 때 거기 도어락에 이거 열고 닫고 하실 때 한 번이라도 손수건이나 아니면 휴지라도 한번 닦으세요. 하루에 한 번 말고 일주일에 한 번이라도 닦으세요. 그게 범죄 예방하는 길입니다. 이걸 누가 가르쳐 주겠습니까? 다 가르쳐 줘야죠. 이놈은 근데 실제로 성범죄 전력자예요. 웃기죠? 그 건물에 얘가 성범죄 전력자는 아무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놈은 사실은 주거침입이 아니라 주거침입 강간을 하려고 한 거죠. 근데 주거침입으로 처벌을 받을 수밖에 없는, 참 너무 많이 뚫려 있죠.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거 참 갑갑하지 않습니까? 저만 갑갑하게 생각하나요? 정작 피해를 받을 사람들은 황당하게 당하는데 이렇게 뻥뻥 뚫려 있습니다. 치안이. 꼭 지우세요.